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건강 습관으로 강조되는 게 잘 먹고 잘 자고 배변 활동에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은 화장실 문제가 큰 스트레스인데요. 스스로 변비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의학적인 변비의 기준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변비, 원인도 다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 변비가 대장암의 위험을 높이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변비로 인한 불평과 위험을 한의학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오석준의 웃어요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화기부터 임신부, 노인까지 이 나이와 상관없이 변비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기간의 변비도 있지만 오래 이어지는 변비로 소화장애를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변비는 왜 생기는 걸까요?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센터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변비는 나이와 상관없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변비는 이제 뭐 남성, 여성 모두에게 생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또 여성들에게 변비가 많다고 하는 것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 때문도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제 여성 변비는 이제 사춘기 때냐, 또는 이제 임신 기간이냐, 또는 출산 후냐, 또는 갱년기냐, 또는 이제 노화 등 여성의 일생 주기에 그 생애 주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수험생들이라고 치면 아무래도 오래 공부하느라고 앉아 있고 운동량도 부족하고 또 식사도 좀 불규칙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변비를 느낄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이제 20대, 30대 젊은 여성들이나 직장인분들은 또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또는 뭐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뭐 이제 회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변비를 또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제 노화가 됐다고 하면 이제 노화기에 들면서 음식이나 또는 뭐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변비들이 많이 오는데 그 대한소화기 기능성 장운동학회에서도 이제 발표한 예전의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 변비 환자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은 이제 변비를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본비를 오해하고 그러면서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서 모든 그런 연령과 또는 성별에 상관없이 변비가 불편하다고 하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변비라고 하면 주관적인 판단도 있어서 의학적인 어떤 기준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임상적으로 이제 기능성 위장장애 질환으로서 기능성 변비를 진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매년 이렇게 좀 그 기준들이 있는데 2016년 이제 개정된 로마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은 이제 최근 이제 12개월 중에 연속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12주 이상 이렇게 3개월 이상 몇 가지 증상들이 좀 나타나면 변비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배변 시 과도한 힘주기가 전체 배변 횟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때, 그러니까 과도한 힘주기가 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덩어리가 단단한 대변이 전체 배변 횟수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또 세 번째 배변 후 잔변감이 전체 배변 횟수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네 번째 배변 시 항문 폐쇄감이 전체 배변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또 이제 다섯 번째는 배변을 돕기 위해서 수 조작이 필요한 경우가 전체 횟수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주당 3회 미만의 배변을 하는 경우 요 6가지 기준들 중에서 2가지 이상 있을 때에 오히려 3개월 이상 그것이 지속되면은 기능성 변비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배변의 횟수 또 변의 상태를 포함해서 얘기가 되는 거군요. 네. 그 배변 시간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배변 시간은 물론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다 다를 수가 있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배변 시 과도하게 힘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52%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단단한 변이라고 되면은 이제 44% 또는 이제 배출이 잘 안 되거나 하는 게 이제 34% 또는 배변 횟수가 적은 경우는 32% 또는 이제 불완전한 배변이 19% 또 이제 마지막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좀 긴 경우는 이제 11% 정도가 변비라고 생각했다는 그런 연구도 있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어떤 배변 횟수나 이런 거보다는 본인이 느끼기에 너무 오래 있어도 잘 시원하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앉아 있는 것 자세가 좀 오래 지속이 될 때에는 물론 이제 그 변비 증상도 있지만 그 골반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항문 주변에 있는 그런 혈류 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방해되고 치질이 좀 악화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최근 들어서 뭐 이게 핸드폰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거에 집중한다든지 이제 오래되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변비들이 악화되고 또 여러 가지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나오는 만성 기능성 변비의 진료 지침이나 임상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 보면은 배변 횟수의 감소, 그러니까 주 3회 미만의 배변뿐만 아니라 너무 단단하다든지 또 이제 그 잔뇨감, 불편한 배변감, 우리가 뭔가 좀 배변하고 나서도 계속 좀 막혀 있는 듯한 폐쇄감 이런 것들이라든지 오히려 시간을 너무 오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을 때에는 오히려 변비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변비가 생길 수가 있는 건데,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장애 운동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모든 연령에서 다 변비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도 당연히 이제 배변의 그 횟수에 따라서 변비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변비라고 하는 게 아주 이제 출산 직후에는 당연히 뭐 신생아나 이럴 때에는 뭐 하루에 뭐 두세 번도 보고 여러 번도 보는데,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좀 그게 줄었다고 해서 변비를 진단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 배변 활동을 잘 느끼거나 조절하는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은 그 3세 이하에서는 오히려 좀 일주일에 뭐 한 3-4번의 배변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객관적으로 딱 우리 아이가 평균적으로 몇 번이니까 몇 번보다 변을 못 보면은 변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이제 그런 다른 증상들, 예를 들면 아이 같은 경우에 뭐 변을 잘 못 보는데 그것 때문에 항상 가스가 차거나 배가 아프거나, 그것 때문에 이제 먹는 거를 꺼려한다든지 먹고 나면 항상 배가 좀 아프다든지 뭐 이제 다른 증상들이 있을 때 배변 횟수가 줄어들어서 일주일에 2회 이하로 떨어지거나 또는 이제 변이 굉장히 단단하고 마른 변으로 보는 경우들은 변비로 진단을 하고 그와 같은 이제 다른 치료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그럴 경우는 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영유아기 아이들 하루라도 변을 보지 않으면 부모님들께서는 걱정을 하시는데, 뭐 꼭 매일 변을 봐야 되는 건 아닌 거고요. 이 변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영유아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먹는 음식이나 또는 횟수나 아무래도 우리가 섬유질이나 이런 게 좀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배변은 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주 3회 미만의 그런 변을 보는 경우에 변비일 거라고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신생아 같은 경우는 뭐 그거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단순히 횟수만 가지고 이건 변비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너무 단단하거나 또는 이제 기본적으로 같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도 변이 좀 너무 딱딱하게 돼 있어서 변비를 막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을 보는데, 그래서 보통 만 4세 이상의 경우에는 배변 횟수가 주 2회 이하이지만 또 이제 아주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들은 오히려 조금 더 그 다른 증상들과 비교해 가면서 상태를 봐서 판단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이 어린 소아기의 변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소아변비는 이제 기능성과 이제 특발성이라고도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결국 이제 기능성이라는 것은 정말 뭐가 막혔다기라기보다는 어떤 질환이 있어서 2차적으로 오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장을 움직이는 장의 연동이라든지 좀 장이 약하다든지 또는 이제 섬유소 섭취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이제 지나치게 우유를 많이 섭취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수분 섭취가 좀 부족하다든지 또는 이제 아이들이 그 배변하는 그런 습관들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배변 훈련이 잘 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제 원인들을 좀 봐야지 되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어떤 변비가 오게 되는 원인 중에서 뭐 어떤 큰 질환인 경우보다는 대부분은 이제 생활 습관이나 또는 이제 배변 활동을 좀 교정을 해주거나 또는 이제 음식들에 있어서 조금 조정을 해주면은 개선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잘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소화기 때는 좀 변비가 생기다가 없어지기도 할 텐데 혹시 만성 변비도 있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아이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만성 변비들이 좀 잘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 아이들 같은 경우 소화기에는 당연히 어쨌든 대장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근육이 일종으로 되어 있는데 장의 근육이 굉장히 얇다는 거죠. 결국 이제 배변을 보는 거는 대장 근육의 운동, 장의 연동 운동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일시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해서 변비가 생겼을 때 장의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 수축하고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장의 운동의 힘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에 만성 변비가 되는 경우들이고요. 이럴 때 또 이제 너무 약한 그런 장의 상태인데 변을 부드럽게 하는 또 이제 설사를 하게 하는 이제 약을 많이 먹게 된다든지 하면은 장이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변비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장을 튼튼하게 한다고 유산균을 또 먹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유산균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섭취하는 섬유질이나 수분이 부족해도 바로 이 대변이 재료가 되는 그런 잘 원활하게 볼 수 있는 섬유질과 수분이 부족해서 오는 변비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식습관이나 이런 것도 같이 관리해주지 않으면은 오히려 한번 왔던 변비들이 만성 변비로 좀 불편한 것들을 좀 지속이 되는 경우들도 네.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신부는 어떨까요? 그 임신 중에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 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지. 네, 특히 이제 임신 중후반기로 들어가면서 체중이 많이 늘고 이제 그런 태아가 많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 장을 누르게 되거든요. 네.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봐도 그 자궁의 위치가 결국 장의 앞쪽, 방광의 그 뒤쪽에 있어서 그 중간에서 굉장히 이제 커지는데 우리가 뭐 만삭이 되는 경우들은 이제 그 자궁의 사이즈가 원래보다는 뭐 한 10배 정도, 그러니까 부피로 따지면은 뭐 어떻게 보면 한 1000배 정도가 큰 게 이제 그 공간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장을 좀 눌리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임신 후반기에는 오히려 철분제를 좀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철분제를 복용하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변비 증상이 좀 심해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또 임신과 관련되는 호르몬 변화들이 장 운동도 좀 덜 활발하게 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변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럴 때는 오히려 그 골반의 근육에는 힘 주는 것도 잘 안 들어가서 변비가 좀 많이 생기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적극적인 그런 설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약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음식이라든지 또는 수분 섭취라든지 또는 배변 활동이라든지 또 장 근육들이나 또는 골반 근육들의 힘을 평소에 좀 키우는 쪽으로 해서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너무 힘들 때에는 또 임산부들에게 쓸 수 있는 그 제한된 그런 약들을 좀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직장인들은 이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고요. 어르신들은 이제 노화가 변비를 부른다고 합니다. 이 변비의 원인에 대해서도 각각 이유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변비가 증상적으로는 같을 수도 있지만 그 연령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이제 그런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만성 변비는 우리나라에서 뭐 한 16.5% 정도 유병률이 있다고 하고 그렇지만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흔하고 또 노인층에 더 흔해서 노인의 유병률은 30에서 40% 정도라고 해서 한 두세 배 정도 더 높은 그런 거. 또 결국 이제 70대 이상 그 노인분들에게 있어서 그 변비, 만성 변비가 뭐 27.6% 정도로 굉장히 많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하거나 또 일부러 소식을 하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뭐 일상생활 중에서 이제 식사가 불규칙한 그런 문제 때문에 변비가 올 수 있다면 나이가 들면서는 주로 부드러운 음식을 먹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또 소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소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치아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잘 씹지 못해서 아무래도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 섭취율이 줄어들고 섬유질이
없는 그런 음식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수록 장의 연동 운동도 약해지고 또는 장에서 들어오는 음식들도 섬유질이 부족한 음식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더더욱이 수분이 부족하면은 단단해지는 그런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딱딱한 그런 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노령이 되면서 복용하는 그런 약들이 또 변비를 유발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은 아니지만 뭐 당뇨병이라든지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뭐 파킨슨이라든지 다발성 결핵 여러 가지 그런 또는 약물 복용하는 약물에 따라서도 변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원인이 정말 다양한데 이렇게 원인이 다를 수는 있어도 증상은 비슷한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변비 자체는 변을 보는 횟수도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변이 좀 단단하게 보는 변비들도 있고 또는 변이 무르면서도 이제 배변감이 남아있거나 또는 복부 팽만감이나 또는 이제 잔변감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변을 못 보는 그런 시간들이 오래되면은 더 단단해질 거고 오히려 그렇지는 않지만 불편한 후중감이 있으면서 폐색감이 있지만 이럴 때 자주자주 보는 것 같지만 변비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단단하지는 않지만 변비라고 느끼는 게 있어서 결국은 이제 한의학에서 얘기할 때 변비라고 하는 것은 위 속에서 열이 쫄아붙어서 우리 몸의 변을 좀 딱딱하게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또는 장 운동이 약해서 오히려 더 변이 묽어지게 나오면서도 변비라고 느끼는 뭔가 시원하지 않고 힘든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런 증상들도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변비인 상태에서도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기도 하고 또 변의 굵기에도 변화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변비라고 할 때 우리 기능성 변비, 기능성 소화기능 장애라고 볼 수 있을 때 항상 이제 따라다니는 게 우리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결국 이제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기능성 소화 장애의 그런 대표적인 변비와 같은 하나의 질환인데 이럴 때 나타나는 게 복통과 배변 습관의 변화입니다. 결국 이제 그냥 단순히 변비는 변비 때문에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변비와 설사가 이렇게 반복할 때는 이제 장관의 경련으로 나타나는 이제 복통의 양상이라서 좀 증상들은 다 다양하게 하복부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명치부에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예리하게 나타나거나 가스가 찬 듯한 그런 통증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은 직후나 식사 후에 악화됐다가 또 배변 후에는 또 굉장히 씻은 듯이 딱 통증이 줄어드는 그런 양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재밌는 거는 이런 경우는 복통이 밤에는 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는 동안은 신경을 또 쓰지 않기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또 복통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배변 습관은 설사와 변비가 반복적으로 되는 거죠.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변비인 줄 알았는데 중간중간 설사를 해서 이때는 변비약을 먹어야 되는지 설사약을 먹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해서 이렇게 기능적으로 그런 소화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변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혹시 대장암의 위험 신호가 아닌가 하고 불안감을 갖습니다. 그 부분은 어떨까요? 네. 일반적으로 변비 자체로 대장암의 위험 신호라고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거의 증거가 없고 좀 이제 명확하지도 않고 그렇게까지는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변비 단순히 이제 배변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변비를 있으면서 또는 변을 봤는데 변에서 피가 붙일 때 또는 갑자기 체중 감소가 굉장히 심각하게 뭐 1년에 몇 달 안 됐는데 갑자기 체중이 확 남들보다 굉장히 많이 준다. 먹었는데도 줄어든다. 이럴 때 이제 위험성이 있습니다. 대장암은 사실 초기 증상이 없는 것으로 굉장히 이제 대표적인 암이 되는데요. 결국 이제 대장이라는 것은 다른 장기에 비해서 확장성이나 탄력이라는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초기 증상이 없는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피로감을 느낀다든지 또는 빈혈 증상이 생긴다든지 변비와 설사 이런 변의 그런 양상들이 바뀌는데 그런 변의 출혈이 피가 묻어나오는 혈변을 본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체중 감소가 나타날 때에는 꼭 이제 이런 대장암의 발생 위험이 높은 그런 검사도 이제 받아보셔야 되고, 특히 이제 약간 그런 고위험군, 가족력이 있다든지 또는 유전적으로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어서 또는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경우, 또 이제 음주 또는 흡연을 하거나 또는 이제 우리 보통 육가공품이죠. 예. 이제 어쨌든 이게 조리된 그런 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거나 한 분들은 특히 이제 이런 증상들과 잘 살펴서 미리 조기 검진을 하시거나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변의 굵기도 그렇고 뭐 변이 굳거나 무른 변도 그렇고 뭘 먹느냐, 이 섭취한 음식도 영향이 있겠죠. 네,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음식은 음식 종류를 딱 찝기보다는 대표적으로 식이섬유와 수분 섭취, 이렇게 두 가지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가 많은 거는 어쨌든 뭐 음식 종류를 보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씹어서 억지로 씹어야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음식들은 식이섬유가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감자랑 고구마랑 비교를 해도 감자는 섬유질이 좀 적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으깨서 먹어도 되지만 고구마는 섬유질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잘 씹어 먹어야 되는 경우들, 이렇게 비교하면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 또는 이제 사과랑 바나나 하면 아무래도 사과가 더 씹어 먹어야 되니까 섬유질이 많은 이런 음식들이 이제 장의 섬유질에 좋은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단순히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이제 노인 같은 경우에는 수분 섭취가 많이 있어야 충분히 하루에 보통 1.5에서 2리터 정도, 그러니까 매일 한 6잔에서 8잔 정도의 수분을 섭취를 하셔야 이 식이섬유들이 충분히 변을 좀 원활하게 배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 변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보통 이제 변실금이라고 해서 이제 본인은 못 느끼는,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뭐 가스나 변이 새거나 참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은 당연히 이제 어떤 여성 같은 경우는 뭐 분만해서 관략근 손상이 있었다든지 또는 이제 뭐 아주 오래된 직장 탈출이 있다든지 또는 학문 직장이 또 수술을 했다든지 또는 외상이 있다든지 또는 어떻게 보면 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관략근의 힘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날 수 있는데, 또는 이럴 때는 관략근의 힘이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치매 증상이 있다든지 또는 인지력이 떨어진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지 능력이라든지 또는 이제 식사 습관이라든지 평소에 다른 질환 또는 복용하는 약물이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나 또는 약을 조절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더부룩함 때문인지 소화장애도 느끼는데요. 그래서 식사를 거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젊은 여성들에 있어서 오히려 그 다이어트 때문에 먹는 식습관이 굉장히 적어서, 먹는 양 자체가 적어서 우리가 이런 변비들이 뭐니 올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변비라고 하는 것은 섬유질과 수분이 많아서 변의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야 장의 연동운동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급격한 다이어트를 해서 정말 뭐 한 가지 음식으로만 해서 먹어서 열량만 채운다, 이러면 또 변비가 심해질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노인의 1차성 변비라고 해서 특별한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은 노인들에게 변비가 오는 경우는 치아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섬유질에 있는 음식을 안 먹고 부드러운 음식 식습관으로만 가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요실금이라든지 이제 소변을 좀 배뇨 활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제 수분을 자꾸 꺼려하게 되는 경우들, 수분 섭취량이 적은 경우에도 변비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해야 됩니다. 네, 이 변비 증상을 완화시키는 한약도 있지요. 그 환 모양으로 된 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약재가 쓰이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한의학에서 변비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열이 많이 쌓여서 그 열 때문에 그런 음식물이나 이런 걸 딱딱하게 만든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수분 부족처럼 우리 진음이라고 하는 수분이 부족해져서 오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크게 뭐 열비, 기비, 허비, 냉비라 그래서 내 몸에 열이 많거나 열이 쌓여 있거나 평소에 기름지고 매운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어떤 장의 진액을 손상시키게 건조해져서 오는 변비들이 있는 경우고, 또는 이제 기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체, 뭐가 기가 막혔다,
우리가 너무 뭐 기가 빠졌다, 뭐 기운이 없어서 특히 이제 노인성 변비 같은 경우도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허비라고 해서 큰 병을 앓거나 몸이 약해지거나 장의 연동 운동이 좀 줄어드는 경우도 변비가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몸에서 너무 양기가 부족해서 차가운 것이 뭉쳐서 오는 변비들을 봐서 이런 것에 맞춰서 이제 약에 조절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어떤 그런 환제로 먹을 수도 있고 또는 요즘에는 이제 캡슐로 된 그런 약제로 바뀔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탕약으로 해서 그런 약제들이 되는데 보통 이럴 때는 대왕이라든지 뭐 망초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약의 그런 약 형태로 그렇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네, 평소 생활 습관도 잘 살피면서 변비 관리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센터 황덕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건강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오신 책 제목이요. 길 위의 뇌입니다. 이 뇌가 어떻게 길 위에 있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예,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 책은 달리기에 대한 책입니다. 예. 요즘 뭐 러닝, 달리기 열풍이 대단하다고 엄청나죠. 그래요. 예. 예. 이게 뭐 젊은 세대만 뭐 이렇게 달리는 줄 알았는데 요즘 중장년 세대도 열심히 또 달린다고 그렇습니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논란도 생겨나고 있는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달리다 보니까 에티켓을 지키지 않아서 마을 주민들과 또 갈등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 예. 그 정도로 러닝 열풍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요즘 보면 뭐 러닝 크루라고 해서 달리기 동호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이 애플리케이션이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뭐 달리기를 측정한다던가 기록을 측정한다던가 공유한다던가 이런 새로운 달리기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왜 우리는 달리는 걸까요? 왜 달릴까요? 예. 글쎄요. 저도 열심히 안 달려봐서 그러니까요. 왜 달릴까 궁금하기도 한데 달리시는 분들은 소위 이제 극강의 쾌감을 느낀다 이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릴 때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변화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오늘 책은 달리기와 건강, 특히 뇌 건강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소개하는 책이거든요. 책에 보면 부제가 적혀 있습니다. 뇌를 치료하는 의사 러너가 20년 동안 달리면서 알게 된 것들. 이게 책의 부제인데요. 예. 책을 쓰신 정세희 교수는 서울대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는 분이십니다. 뇌신경질환, 소화질환을 가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특히 이분이 전공의 시절에 우연히 달리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20년 넘게 계속 달리고 있다고 그래요. 예. 여성분인데 지금까지 풀코스 마라톤만 30회 이상 달렸고요. 예. 최고 기록이 2022년 시카고 마라톤에서 세운 3시간 38분 23초 기록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국제대회까지 참가하시고. 예, 요즘 달리기 좋아하는 분들은 뭐 해외로 가시는 분들 보스턴, 계시더라고요. 시카고 뭐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은 재활의학과 의사가 스스로 달리기를 즐기는 분이신데 왜 달리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 특히 뇌를 들여다보니까 달리기가 그저 유산소 운동 또 근육에만 좋은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가 그러니까 숨 가쁜 운동이 구체적으로 우리 건강에 우리 뇌에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내는지 책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운동이 주는 뇌 건강에 대한 책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책을 쓰신 분은 재활의학과 의사시고 또 스스로 20년 넘게 열심히 달리고 계신 분인데 그 의학적인 뭐 지식도 있겠지만은 자신이 몸소 경험하고 느꼈던 걸 증명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재활의학 그러면 인간의 뇌, 말초신경 또 근골격계 기능이 어떤 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저하됐을 때 이걸 이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치료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저자는 재활의학과 교수로서 수많은 환자들의 뇌를 영상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스스로 달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리기가 어떻게 뇌 건강 그리고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지 효과적인지 알게 됐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론에 따르면 운동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질병이 생겼을 때 고단한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질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운동을 통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상으로 다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느냐 그 관건도 평소에 운동을 하시던 분이냐 그렇지 않은 분이냐에 따라서 이 효과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자는 이걸 일컬어서 운동 잔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장 잔액, 이 잔액과 같은 의미인데요. 네. 이 운동 잔액은 특히 늙거나 병들었을 때 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게 한 푼 두 푼 돈을 모을 때는 이게 언제 모이나 티도 안 나네. 이거 모아봐야 참 티끌 모아 티끌이네.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잔액으로 쌓이면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비상금처럼 운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평소에는 티가 안 나는데 이게 어딘가 아팠을 때 혹은 질병이나 사고로 재활을 해야 됐을 때 평소에 운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치매, 암, 당뇨, 고혈압, 우울증 이런 것들 운동이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쓰이곤 하는데 이게 약물이나 주사 또는 수술 같은 치료법과 다르게 운동은요. 네. 환자 본인의 의지 그리고 실천이 특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 오랫동안 몸을 좀 쓰고 운동을 했던 분과 운동과 완전히 담을 쌓고 또 운동을 하지 않았던 분들 이런 분들은 정작 어떠한 사고 이후에 몸을 쓰는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의지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운동을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저축이 가능한 것이다. 급할 때,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빼내서 맞습니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딘가 이렇게 우리가 돈을 잘 쌓아놓으면 예. 비상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도 우리 몸이 비상, 위기 상황일 때 꺼내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최근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건강할 때 운동 습관을 들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냥 평소에 아무 증상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건강하다라고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냥 몸이 즐겁고 편한 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어떤 우리 몸이 병을 얻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인 힘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운동을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텐데 힘든 순간이 있잖아요. 예. 또 그걸 겪고 극복하고 그러면서 일종의 긍정적인 부활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운동하지 않은 분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부활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치료와 재활을 금세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책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량을 성실하게 저축한 사람들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 쉽고 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몸에 남은 운동 잔액을 이용해서 힘든 회복과 재활 과정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병원 진료도 처방약도 영양제도 다 좋지만 우리의 건강을 가장 견고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기둥은 매일 우리가 저축한 운동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축하지 않으면 나중에 꺼내 쓸 게 없고 뭐 대출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운동은 대출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운동은 저축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젊어서 꾸준히 운동한 분들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치료 효과도 더 좋고 예후도 더 양호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졸중 때문에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본인이 지금 병원에서 뭘 하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그 환자의 사례가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분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의료진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3년 만에 기적적으로 다시 걷게 됐다고 그래요. 네. 나중에 회복한 다음에 그분의 사례를 추적 조사해 보니 이분이 젊은 시절에 테니스를 광적으로 즐기던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운동 잔액으로 쌓여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할 수 기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공을 쫓는 집중력, 공의 저항을 이겨서 라켓을 휘두를 때 느끼는 근력, 그리고 경기에 임하는 마음가짐, 또 체력, 어려운 훈련을 참아냈던 근성, 이기고자 했던 투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쌓여 있다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아플 때 놀라운 에너지로 발현됐다라는 거죠. 네. 테니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달리기, 이런 어떤 유산소 운동이 우리 뇌에 또 특히 도움이 된다는 건 최근 수많은 연구로 밝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컨대 뇌세포가 퇴화하는 파킨슨 병은 대표적인 치료가 약물 치료뿐이거든요. 근데 약물 치료 역시 죽는 뇌세포를 막지 못하고 진행을 늦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경처럼 눈을 근본적으로 좋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 렌즈를 통해서 눈이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원리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파킨슨 환자들에게 달리기를 시키면 뇌세포의 퇴화가 줄어든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약물 치료보다 유산소 운동이 병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더 뛰어난 셈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한 운동이 오히려 약보다 더 낫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자는 운동 가운데서도 특히 달리기를 강조했습니다. 네. 이유가 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책에 보면 저자가 진료하는 이 재활의학과 그 진료실의 풍경이 좀 소개가 돼요. 예. 저자는 본인이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환자들에게 운동을 강조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환자들은 운동보다 다른 쪽에 관심이 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몸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냐고 예. 물어보고 좋은 약은 뭐 없는지. 그렇죠. 몸에 좋은 베개는 뭐가 있는지 물어보고 영양제 또 뭐 복대 뭐 이런 것들을 찾습니다. 몸에 좋은 무언가를 찾아요. 그러니까 저자는 이런 질문을 하는 환자들을 보면 스스로의 노력 없이 그냥 너무 쉽게 건강해질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얄팍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절대 건강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자는 건강해지려면 노력이 필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노화 방지와 뇌 건강을 위해서 왜 하필 달리기가 중요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운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하게 되는 활동이나 운동은 해마의 위축을 막지 못한다고 그래요. 뇌에 이로운 운동, 뇌에 해로운 운동이 있는데 먼저 뇌에 해로운 운동을 말씀드리면 예. 이 뇌에 충격을 가하는 운동들. 복싱이라든가 예. 이걸 이제 컨택트 스포츠라고 이야기하는데 머리에 충격을 주는 스포츠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면에 뇌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테니스, 탁구, 펜싱, 배드민턴, 수영, 점핑, 달리기 혼자 하는 운동들이죠. 예. 일단 이건 뇌 손상의 위험이 없습니다. 부딪힐 일은 사실 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가장 강조하는 건 달리기입니다. 왜냐하면 달리기가 사실 앞서 소개했던 모든 운동들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어떤 분들은 나는 걷기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 라는 말씀하시는데 걷기는 분명히 근력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예. 하지만 이게 뇌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운동이 뇌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운동 중에 숨이 차는지 땀이 나는지 심장이 빨리 뛰는지를 확인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산소 운동을 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뇌 세포의 활성화를 돕고 특히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의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인지 능력 개선에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예. 달리기도 잘해야 되잖아요. 예. 너무 또 무리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계획을 좀 잘 세우고 요령도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달리기 할 때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건 이 무릎 관절이나 이런 데 좀 그렇습니다. 좋지 안 좋을 것 같아서 달리기가 힘듭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그것 역시 잘못된 정보라고 그래요. 사실 달리기를 할 때 우리 몸무게의 8배 정도의 부하가 우리 무릎에 가해질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근력이 충분하다면 우리 몸은 그 정도의 체중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 오히려 책은 달리기가 관절에 매우 좋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달릴 때 강화되는 허벅지, 엉덩이 근육이 무릎 관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예. 책에 소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달리기를 하지 않은 사람이 꾸준히 달렸던 사람보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위험이 무려 3배 더 높았다고 그래요. 물론 무릎에 안 좋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방향 전환이 많은 운동들. 농구.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급 가속하거나 급 감속해야 되는 앞서 이야기했던 테니스 같은 말씀하신 농구 같은 운동도 무릎에는 무리가 될 수 있다고 썩 좋은 운동은 그럽니다. 아니다. 그렇죠. 무릎만 보면. 네. 오래 달리기가 무릎 관절에 좋지 않다는 정보 역시도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PT 같은 근력 운동하는 분들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자는 달리기를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노화 건강 수명을 좌우하는 게 심폐체력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 심폐체력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만 기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보면 러닝 열풍이 불면서 달리기 자세를 가르치는 클래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자는 굳이 뭐 클래스까지 받을 정도로 무리할 필요는 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네. 그리고 사람마다 다 각자의 조건에 맞는 달리기의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달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사람마다 근력이 다르고 운동 경험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신체가 다른데 너무 올바른 패턴으로 한 가지 자세로 가르치려는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저자가 강조하는 달릴 때 우리 뇌에 도움이 되는 다른 좋은 방법. 밖에서 달리는 겁니다. 가급적 야외에서 달리는 겁니다. 예. 보통 우리가 달리기 하는 분들이 보면 뭐 PT 받고 트레드밀 위에서 열심히 달리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죠. 근데 그렇게 실내에서 트레드밀 위에서 달리는 건 우리의 감각 세포를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달리기가 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야외에서 달리면 우리의 감각 세포가 깨어납니다. 우리는 시청각, 촉각, 후각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달리면서 여러 외부의 정보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한 감각의 짜릿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감각의 짜릿함이 우리의 뇌를 깨우고 예민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외에서 달리는 것이 우리 뇌 건강에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야외를 달리게 되면 보통 달리면서 앞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 주로 사용하는 시선이 중심 시각이 아니라 주변 시각인데 이거 역시도 우리의 인지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기 때문에 달리기가 우리의 뇌 기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책의 제목이 길 위의 뇌인데요. 길에서 달릴 때 우리 뇌는 깨어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책 길 위의 뇌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들으면서 모두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